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폭풍이 치던 한밤중에 내 여간해로 딱 한 모자가 이를 꼭 갚겠다며 몇 일 동안만 머물게 방 하나를 내달라길래 월세 대신 여관 청소를 맡겼더니 내 인생 믿기지 않는 기적이 찾아왔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게스트하우스 3개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그래왔죠. 여자를 잘 만나서 성공했다고요? 그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저는 여자를 잘 만나서 요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3개나 운영하게 된 것인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현재는 게스트하우스라는 아기자기한 표지판을 크게 달고 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게스트하우스는 허름한 여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일반 가정집이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수입이 없어져서 활기찬 우리 엄마가 가정집을 민박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경주는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많아서요. 엄마는 나무 판자 위에 민박이라는 문양을 자르고 페인트를 칠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글자를 크게 쓰고 대문 앞에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숙박업을 시작한 후에는 돈을 벌어서 제 동생과 함께 옷을 사고 먹이며 가르치고 남는 돈으로 민박집을 조금씩 여관으로 개조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물론 저와 제 동생도 힘든 엄마께 보답하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죠.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선배와 동기 2명과 함께 작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했어요. 우리 회사는 기술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였고 공동으로 개발한 한 기술이 대성공을 거뒀어요. 선배와 동기 1명은 동업한 사람들이었고 저는 기쁨과 성취감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것처럼 일했는데 대표로 있는 선배가 함께 개발한 기술의 라이센스를 미국에 팔아넘기고 돈을 챙겨 해외로 도주했어요. 그 결과 나와 동기는 떨어지게 되었고 사무실 보증금까지도 뺐다가 도피해버렸습니다. 선배를 믿었더니 그런 사기를 당했으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온 세월을 읽은 성과를 이제야 어이없이 놓쳐버리니 참 허무했습니다. 게다가 함께한 동기가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럴 만한 게 그 선배를 믿지 말라고 했잖아. 난도 그럴 줄 알았어서 나도 억울하다고요. 선배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했을 때 넌 오히려 선배를 감싸고 돈태웠다. 그때 내 말을 들어줘서 한 번이라도 선배를 의심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 아니야. 선배 말이라면 헤헤거리는 너 때문에 선배도 망치고 우리 인생도 망쳤어. 나는 더 이상 너랑 같은 길을 가지고 싶지 않아. 우리도 여기서 그만 제 갈 길 가자. 그리고 동기 녀석도 제 곁을 떠나버렸어요. 선배에 대한 배신으로 저는 무지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찾아보면 제가 일할 자리 한 군데 정도는 있을 텐데 싫더군요. 삶의 낚시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힘들게 만든 건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였어요. 당시 저는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제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자친구 집안에서는 바로 파혼을 요구하더군요. 그럴수록이 악물고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 여자 보란 듯이 일자리도 다시 찾고 좋은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자도 다시 만나야 했었지만 너무 소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며 삶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설사를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 집에 와서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보처럼 살아가며 3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동안 엄마가 병으로 쇠퇴해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깨어보니 엄마가 방 안에 없었고 엄마를 찾아 방을 들어갔습니다. 산송장이 되어 누워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저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속 구석구석에서 피가 돌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곧 숨이 끊길 것 같은 엄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께서 하는 말씀이 너무 늦게 오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에게 이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내 인생만 생각하고 저를 위해 평생 고통을 겪으시며 고생하신 엄마의 삶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암인 줄 알면서도 남은 소중한 것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아프게 나서셨어요. 몸을 참고 참았던 겁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엄마를 차가운 땅 속에 묻고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어 엄마는 평생 일꾼 여관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 둘 투숙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투숙객들 가운데는 엄마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돈 없는 대학생 때 이곳인 경주를 무작정 찾아왔을 때 주인 할머니는 제 행색을 보고 숙박비를 깎아 주셨어요. 또 다른 아주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경주 여행을 왔는데 할머니가 감자랑 옥수수를 쪄주셨어요. 불국사나 석굴암을 오를 때 배고플 때 먹으라고 하신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때 할머니를 기억해서 다시 찾아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장마가 끝난 뒤에 와서도 예고 없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날은 객실이 모두 손님들로 꽉 차 있었고 여관 주변에서 바람에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고 방에 들어와 한숨을 돌리려 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가느다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더 깊이 나의 마음을 사무쳤습니다. 점점 서울 생활을 잊어가며 조금씩 여관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빈 방은 없었고 몸을 일으키기 귀찮아서 모르는 척을 하며 잠을 자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투숙객이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사장님 나와 보세요. 밖에 누가 왔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치 없는 투숙객인 것 같았지만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현관에는 온몸이 비에 젖은 젊은 여자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어린아이를 업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투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빈 방이 없어요. 객실이 모두 예약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서자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비를 맞으면서 병 걸리는 아이가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창고라도 괜찮으니 제발 이 밤만 지내게 해주세요. 저는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이 집에는 창고조차 없어요. 가세요. 그 순간 젊은 여자의 얼굴에 우리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던 때 엄마는 저를 업고 다니면서 행상을 하셨어요. 화장품 외판원이셨는데 장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소나기인 줄 알고 남의 집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비가 쉽게 그치지 않더군요. 처마 밑에서 엄마와 저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그 집주인이 나와서 엄마와 저를 도둑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에 잠깐 지갑에 놔뒀는데 없어졌다고 해요. 엄마가 아니라고 해도 집주인은 엄마를 도둑으로 몰면서 엄마 주머니 안에 있는 현금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엄마와 저는 집주인의 목소리에 짓눌려 어쩔 수 없이 하루 벌였던 돈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날의 엄마의 표정이 그 젊은 여자의 얼굴에서 겹쳐지면서 나는 그 여자를 강하게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어렵게 날 키웠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 여자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들어오세요. 퉁명스럽던 나의 목소리가 어느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자와 아이에게 짐을 쟁여놓은 골방을 내어주었어요. 이 방은 엄마의 오래된 생활용품들이 정리되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보일러가 들어오지도 않고 젊은 여자와 아이가 누우면 딱 맞을 정도로 좁은 방이었죠. 젊은 여자는 감사한다면서 그는 나에게 연신절을 했다. 나는 어린 여인에게 커피를 내려주었다. 따뜻한 물이라도 끓여 마세요. 하고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다음 날이 되어 마당으로 나가보니 하늘이 파랗게 개어 밤새 비가 내렸다. 공기는 상쾌했다.
어젯밤 저희 여관에서 묵었던 손님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며 나가고 있었다. 문득 어젯밤에 그 여자가 떠올랐다. 숙박비를 받지 않았네. 얼마를 받아야 할까? 하며 골방 문을 노크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 여자가 도망쳤을까? 숙박비를 내지 않고 사라졌다. 문이 딸렸고 벌컥 골방이 열렸다. 그러나 골방 안에는 어젯밤 젊은 여자의 등에 엎혀있던 아이만이 깊이 자고 있었다. 여자는 사라졌고 나는 순간 당황했다. 아니, 여자가 아이를 버리고 갔을까? 버렸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뿔싸, 하늘이 노랗다. 이런 일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당황한 채 2층에 있는 손님방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어떤 소리일까? 모든 손님들이 떠났는데 갑자기 2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젊은 여자가 2층 객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순간 안도감과 함께 모르게도 나는 그 여자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신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여자는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숙박비를 대신하여 청소와 빨래를 해주면서 몇 일 동안 여기 머물러도 되겠죠? 저는 상상도 못한 말에 당황해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좋아요. 그만하세요. 어젯밤 숙박비만 정산하고 빨리 나가세요. 체크아웃 시간을 넘기면 1박 요금을 추가로 내셔야 해요. 빨리 나가세요. 그리고 저는 여자의 손에 들려있는 빗자루를 빼앗았어요. 여자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갚을 수 없어요. 몇 날 동안 골방에서 조금만 더 머물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젊은 여자는 저에게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어젯밤에 여자의 모습을 보고 잠시나마 엄마를 떠올리며 하룻밤을 묵게 해주었지만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숙박비가 안 되니까 어서 나가주세요.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뒤돌아 1층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어느새 젊은 여자의 아이가 뒤에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요 하시느라고요. 아저씨 배고프세요. 아이는 마치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눈빛과 말투로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눈빛을 거절할 수가 없네요. 아줌마 주방으로 가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세요. 그렇게 한마디 하니 젊은 여자는 미소를 짓고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여자는 냉장고 문을 열어 식재료를 확인하고 요리를 해내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뭔가 이상하고 신기해서 혼란스러웠어요. 여자가 냉장고 안에서 식재료를 꺼내어 푸짐한 한상을 차리고 아이와 젊은 여자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해 약간 수정된 문장, 상에 앉아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한상을 함께 나누며 식사를 하는 것은 어젯밤의 숙박비를 포함하여 이후 몇 일 동안 머물러야 할 만큼 머물 것을 문의하고 제가 허락한 상황입니다. 젊은 여자는 식사를 마치고 제 눈치를 살피며 빨리 설거지를 하고 집안 곳곳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엄마에게 불평하지 않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와 노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기계집게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 여자를 신뢰하여 집 안으로 들이킬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의심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아이 앞에서 꼬박꼬박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디라도 하겠어. 그리고 뭐 우리 여관에 훔쳐갈 것도 없고 믿지면 본전이니 그냥 둬보자. 그렇게 생각하였네요. 그래도 몇 가지만 당부하기 위해 여자를 불러오니 아줌마, 제가 좀 얘기하려 합니다. 젊은 여자는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놓고 앞으로 와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줌마, 우리 여관을 돌봐주던 아줌마가 떠난 사이에 이 여관은 부동산의 매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관이 팔릴 때까지 손님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월세를 대신하여 청소와 식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넙죽넙죽 머리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관이 팔리면 나가셔야 하니까 그때 또 매달리지 마시고 이후 일자리를 미리미리 알아보세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한 분의 아줌마를 고용했었는데
고용한 아줌마들마다 월급은 적고 일은 힘들다면서 금세 나가버리더군요. 그러던 중에 이제는 제 마음도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서 이 여관을 정리하고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일을 해준다는 점에 여관이 팔릴 때까지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 모를 일이 있을까 봐요. 대비해서 저는 젊은 여자를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허튼 짓 하지 않고 여관 일을 아주 잘해줬어요. 터진 이불을 반듯하게 바느질해서 꿰매놓기도 했고, 이불에 묻어있던 얼룩 자국들을 깔끔하게 제거하는가 하면 집에 있는 소소한 장식품들로 현관과 여관 내부를 깨끗하게 꾸미기도 했습니다. 청소를 얼마나 잘하던지 바닥이 광이 나는 정도였어요.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늘 밥 한 공기를 뚝딱 할 정도였네요. 그러던 중 어느 순간 저는 이 젊은 여자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주고 장을 사오라고 하면 얼마나 신중하게 장을 사오는지, 게다가 거스름돈 한 푼도 빠뜨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손에 쥐어주셨어요. 혼자 식사하는 노총각인 저는 제철 음식이라곤 먹어보지 않았는데 젊은 여자 덕분에 갑자기 제철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여관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할 때면 나는 어느새 아이와 놀게 되더군요.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덧셈과 뺄셈을 가르쳤습니다. 누군가 보면 착각할 정도로 단란한 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벽지 3통만 사주실래요? 벽지는 왜 필요한가요? 벽지가 뜯어진 방들이 있어 그걸 좀 고쳐주세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죠? 도배가 쉽다고 생각해요. 여관 주인이니까 걱정 말세요. 여자가 살며시 웃음 짓고 말했어요. 팔 땐 팔이지만 오신 손님들이 편히 쉬어가셔서 좋았으면 한다는 거죠. 그냥 벽지만 사주세요. 다만 색상이 있는 걸로요. 빨강, 파랑, 노랑 계열이면 더 좋겠어요. 여자의 말에도 콧방귀를 뀌면서도 나는 어느새 가게로 들어가 벽지 한 롤을 샀습니다. 여자는 말했어요. 와, 색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풀을 쓰기 시작했어요. 벽지는 풀로 바르는 거겠죠? 아이와 마당에서 놀고 있는 동안 여자가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2층에 있는 3개의 방에 포인트를 주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방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처음부터 있던 흰 벽지에 포인트를 한 면에만 주었는데도 방의 느낌이 확실히 변했다고 했어요. 벽지 몇 장의 포인트가 추가되면 방이 금세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여자가 실리콘을 사와 달라고 했어요. 저는 여자의 능력에 의심을 품지 않고 철물점에 가서 실리콘을 한 통 사주었어요. 아이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는 사이 여자는 또 뚝딱뚝딱 손질을 하고 각 방에서 떼내어 누렇게 변한 실리콘을 제거했어요. 새로 산 집에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배나 실리콘 작업, 심지어 작은 인테리어 변화를 하려 해도 건축가를 고용해 견적을 내야 하는 일이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혼자 처리해서 새집 같은 느낌이 들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셨다고 묻지 않을 수 없었죠. 네, 인테리어를 했어요. 남편이랑 같이요. 젊은 여자가 처음으로 남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일반 주택의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사에도 참여했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일했는데 남편이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었다고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왔더니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뺏어먹은 여자라고 재수없다며 아이를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도망쳤어요. 처음으로 여자에게 개인적인 일을 물었더니 어릴 적 어딘가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 같아서 더듬어 기억을 떠올리려고 했지만 더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젊은 여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 참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녀를 믿고 상당한 지원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여자의 손길이 닿자 내 여관에 온 손님들마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인테리어가 좋다고 하던데 주변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장들도 우리 여관에 와서 어디서 인테리어를 했냐며 업체를 물어보고 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이 나를 찾아왔어요. 부동산에 내놓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한 번도 손님을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인테리어가 바뀌었다는 소문을 듣고 부동산 중개인도 관심을 갖고 손님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중에는 당장 계약금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이었어요. 당장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고 여관을 지키고 싶었더라고요.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고민 끝에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을 했어요. 여관 그냥 제가 운영하려고요. 이제 매수자 안 데리고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젊은 여자에게 은근히 매력을 느꼈어요. 저희 여관에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젊은 여자가 아무 말 없이 그냥 한참을 지나고서야 사장님, 저는 갈 곳이 없어요라고 했어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었죠. 여관 인테리어 바꾸고 싶으면 바꿔봐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요. 그러자 젊은 여자가 타일과 페인트 좀 사주세요. 여관은 내부도 중요하지만이라고 말했어요. 외관이 이쁘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법이죠. 여자 주인은 주문에 맞춰 페인트와 타일을 살펴주었습니다. 여자 주인은 홀로 인테리어를 꾸미기도 했어요. 젊은 여자가 여관 외관을 손질하자마자 우리 여관은 새로 지은 건물처럼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족 손님들 대신 대학생이나 직장인과 같은 젊은 층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쁜 인테리어에 사진을 찍는 손님들도 많아졌죠. 주말마다 객실이 만석이라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여관의 인테리어 소문이 퍼지자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일가족이 여관에 여러 날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자의 아이가 객실로 들어가는 다른 아이들을 보고는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아직 유치원도 다니지 않았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이에 저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근처 유치원에 보내세요. 유치원비를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곰곰이 생각한 뒤 만약 사장님의 아이와 제가 주소지에 등록된다면 아이의 할머니가 찾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러 말했습니다. 저 여자의 말에 화를 냈어요. 그래서 아이를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와 싸워서라도 아이를 지켜야겠죠. 제가 지켜주겠으니 일단 아이랑 아줌마의 주소를 옮기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세요. 아줌마가 왜 이리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여관의 여자와 아이의 이름을 기재하고 나갔더니 여자의 말대로 아이의 할머니가 찾아왔더군요. 나쁜 년, 내 아들을 잡아먹은 년이 여기 숨어 있었구만. 어서 나의 손주를 내놔 하며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고요. 그렇지만요. 여자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만 있는데요. 이럴 때 제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손가락질을 하며 넌 대체 뭘 아는 사람이야? 2년 전까지는 서방이라도 될 것 같았는데 하며 쌍욕을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땐 손주로 인정도 안 하셨는데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손주를 내놓으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엄마와 아이를 떼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할머니 자식인데도 이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빼앗겨진다면 그 여자는 죽을지도 모르겠죠. 아마 그 여자는 하루도 살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생사람을 죽이려면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를 향해 폭언을 하셨어요. 내가 뭔데 이러라 저러라야 하는데 2년 내내 서방이라도 돼야 하는데 저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쳤고 한마디 했어요. 데려가세요. 데려가 대신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결코 그 여자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평생 손자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살 수 있다고 믿음이 있어 당장 데려가 주세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셨고 역정을 내던 마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여자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자식과 엄마를 떼어놓으면 내가 벌 받을 거야? 나도 어미인데 그 마음을 잘 알아. 어디에 사더라도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젊은 여자의 손을 한 번 꼭 잡은 뒤에 곧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신 후
젊은 여자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여자와 아이와 함께 여관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블로그에 우리 여관에 예쁜 인테리어를 가미하여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관은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하루는 젊은 여자가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사장님, 옥상을 좀 꾸며보면 어떨까요? 빈 공간으로 두기엔 아까워서요. 테이블도 두고 고기도 구워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동시에 함께 있는 여행객들이 얘기도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젊은 여자의 감각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하라고 했죠. 역시나 젊은 여자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여관 옥상을 요즘 신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꾸몄더군요. 그 덕분인지요. 숙박을 하는 젊은 고객들은 옥상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주말도 아닌 평일에 3명의 남자가 와서 저희 여관에 묵기로 했어요. 이 남자들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 직원들로 경주에 일주일 동안 머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경주 일대를 둘러본 뒤 밤이 깊어지면 다시 숙소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그들은 제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는 서울에 있는 한 방송국 직원들입니다. 드라마 촬영을 위해 이곳을 6개월 정도 빌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 영업을 하지 못하는 대가는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관은 운치가 있어서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인테리어를 해 놓으셨는지. 우리 드라마의 의도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관이 화면에도 잘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앞뒤를 계산하지 않고 하겠노라고 계약서에 사인했죠. 그렇게 우리 여관은 한여름 폭풍이 치던 날 밤 어린아이를 업고 재워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던 여자 덕분에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방송에 나오는 드라마 세트장이 되었네요. 저희 여관에서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 계약금으로 근처에 낡은 집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부탁했어요. 원하는 대로 돈을 드리겠으니 이 집도 민박집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나니 그 여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낡은 집은 그녀의 손에 의해 또 하나의 아기자기한 민박집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저는 그 민박집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숙박객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니 여행의 피로가 싹 풀리더군요. 칭찬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여관을 이쁜 곳으로 만들고 옆에 하나의 여관을 더 구입하는 동안 어느새 그녀와 아이, 그리고 정이 들어왔습니다. 5살 때 우리 집에 온 아이는 어느새 1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 아이의 엄마를 제가 여자로 보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마치 이 여자가 다 쓰러져가는 엄마의 여관에 첫 발을 디디던 날처럼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문득 제가 말을 건넸죠. 생각하시나요? 저희 여관에 처음 왔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희의 모자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제 여관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어두운 밤이었는데 그 여관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새어나더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동아줄 같았어요. 그래서 그 동아줄을 잡았더니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어느새 여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 곁에 다가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고 여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그날 밤부터 저희는 같은 방에서 살게 되었죠. 동료들을 믿고 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고향에 다시 발을 내디딜 땐 정말 죽고 싶은 심정만이었어요. 늙으신 엄마가 혼자서 여관을 운영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여자 덕분에 다시 여관을 살릴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경주가 새롭게 변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저도 그 변화에 발맞추어 여관의 이름을 게스트하우스로 변경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도 젊은 층을 위주로 바꾸었고 서비스 측면에서 관광객들이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갈 수 있도록 토스트, 계란 후라이,
시리얼 등을 무료로 먹을 수 있게 1층에 작은 식당도 마련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3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내 덕분입니다. 최근 우리 부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는데 아내와 나는 아이의 이름을 대박으로 지었습니다. 요즘 나는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도 아내가 옆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엄마에게 평생을 평솔했습니다. 여관을 저렴한 가격에 팔아넘기고 서울 근처에서 방황하면서 살아오던 삶이었겠죠. 하지만 아내 덕분에 저는 고향을 지키고 엄마의 대를 잇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아내는 하늘에 계신 엄마가 보내주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저에게 소중한 저희 큰 아들과 곧 태어날 대배우,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한때라도 저와 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다려주세요. 어딘가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